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치킨은 맛이 없어요. 한국의 치킨은 맛이 없어요. 이분이 또 불편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국 치킨은 맛이 없다. 불금에 치킨과 맥주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한국 치킨이 맛이 없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잠시 후 만나보겠습니다. 좀 경청 좀 해주시죠. 네? 자료도 없지, 증인도 없지. 그러면 청문회에서는 대질로 물어볼 수밖에 없는. 야당이 주장하는 증인들이 제대로 수용이 된다 그러면 안건 조직이고 뭐 지금 할 이유가 없거든요. 기한은 논의 대상이 아니지. 그거는 합의한 건데. 그걸 합의한 건데 뭐. 결국에는 날짜를 수년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한 까닭인데요. 조 후보자 증인으로 가족이 포함되느냐의 여부가 갈등의 원인입니다. 법사위 여야 의원 이야기를 2부에서 차례로 들어봅니다. This is our goal to bring back the golden days of action films with excellent performers, excellent directors, excellent cinematographers to create. And after I finish my career as an actor, I will fulfill my dream as a backup dancer for BTS. 우리 목표는 액션 영화 한국기를 다시 부르는 것이고, 나는 은퇴 후에 방탄소년단 백댄서 되는 게 꿈이다 라고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말을 했습니다. 외서방으로 불리는 할리우드 배우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방한했는데요. 충주에서 열리는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 있는 뉴스 정면 승부의 영화제 특파원 오동진 영화평론가를 3부에서 연결합니다. 그만큼 제가 참 존경에 맞이하는 선배님과 함께 협연을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새로운 얼굴을 또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조진웅 씨가 먼저 캐스팅이 됐었어요. 조진웅 씨 한번 결정을 한번 믿어보자, 한번 같이. 영화배우 설경구, 조진웅이 나오는 영화 퍼펙트맨이 개봉했습니다. 신작 이야기와 더불어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4부에서 정리해드립니다. 8월 30일 금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불금의 소리를 찾아서, 지금 이 소리는 치킨이 튀김옷을 입고 바삭바삭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는 소리입니다. 금요일 첫 번째 인터뷰는 음식 이야기인데요. 치킨은 맛이 없다, 이런 도발적 주장을 책 속에 담은 분,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연결합니다. 황교익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황교익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사회에 좀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는 거 즐기십니까? 아니요. 저도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이거 한국 치킨은 맛이 없다, 이 얘기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불편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많죠. 네. 그래도 불편해도 네. 할 이야기는 해야죠. 예. 왜 치킨의 맛이 없다라고 하냐 그러면 예. 사실 뭐 튀김 음식은 다 맛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뭐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 공식처럼 이야기되는 그런 건데. 얘기가 있죠. 예. 예, 물론 튀기면 맛있죠. 그런데 예. 그 안에 있는 닭이 그렇게 맛있는 닭은 아니거든요. 그 전 세계 육개라는 그 품종, 뭐 로스니 코브니 하는 이런 품종입니다. 이거는 다 세계 공통이거든요. 예. 그 육개를 키우는 것이 보통 외국에서는 한 40일 정도 키워서 2kg 이상짜리, 일본 같은 경우는 한 2.7kg, 뭐 중국은 2.2kg, 5kg 뭐 이 정도까지들 다 키워요. 예. 그런데 한국에서는 1.5kg짜리로 키웁니다. 한 1kg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근데 자료들을 보면 한 2kg 넘어가면 감칠맛이 훨씬 더 풍부해지고 조직감도 훨씬 더 좋아져요. 그래서 농진청이나 기타
그 공공의 기관들을 보면 큰 닭으로 키워서 먹어야 된다라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1.5kg의 닭에서 멈춰버렸어요. 더 안 나가요. 그럼 그래서 빨리 출하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닭은? 그렇습니다. 한 30일 정도 키워서 내는데 그게 한 40일 정도, 그러니까 열흘 조금 더 넘게 키우면 그 정도에 이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안 해요. 그 안 하는 이유가 예. 그 뭐 안에 이제 뭐 사육 환경 때문에 폐사율이 높고 하는 이런 것도 이유가 있지만은 예. 치킨집이라든지 그 프랜차이즈 사업자라든지 육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크게 키우든 작게 키우든 예. 팔리는 단위는 마리당 팔거든요. 그렇겠죠. 우리 그 치킨 사 먹을 때 한 마리 얼마 이런 식이잖아요. 예. 또 굳이 크게 키워서 비용 더 들여서 마리로 팔 필요가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작게 키워서 판매하는 게 유리한 조건으로 갖춰져 있는 거죠. 지금 한국인들이 치킨 참 많이 먹어요. 그렇죠. 뭐 저녁에 뭐 다 배달하는 게 치킨이지 않습니까? 규양에 그렇게 많이 먹는 치킨이면 더 맛있게 먹자라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 주장에 조금 더 귀를 쫑깃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킨은 맛없다. 그래요. 근데 그 옛날에 뭐 연계 이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닭이 근데 맛이 없다는 거예요? 연계라는 것이 그거 가지고 이제 자꾸 내가 잘못 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 연계, 이제 연한 닭, 연계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연계라는 말로 바뀐 건데 최소한 3개월 정도 키운 것을 두고 연계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30일 정도면 닭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해요. 그 뱃살도 제대로 안 자랐고요. 거의 병아리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40일 정도만 키워도 그 몸이 닭이 성체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맛이 달라요. 감칠맛이라든지 조직감이 달라요. 제가 뭐 그 늙은 닭을 튀겨서 먹자 이게 아니라 한 열흘 정도 더 키워서 먹자라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거의 대부분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30일 정도 된 닭으로 출하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거의 다 그렇게 지금 닭을 내죠. 지금 그 한국의 치킨이 맛있다라는 게 외국인들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뭐 외국에서 인기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그 이유가 닭이 맛없으니까 튀기는 솜씨와 양념 솜씨는 굉장히 발달했어요. 예, 양념치킨. 그리고, 그러죠. 그 치킨집들이 경쟁이 심하니까 새로운 양념법들을 개발하는 것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양성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놔도 모자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 조리법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안에 닭도 같이 맛있으면 더 맛있어질 거라니까 왜 마리당 파는 것으로 이걸 딱 정해놓고 그 작은 닭으로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냐. 더 맛있게 먹자는 거죠. 그러면 외국처럼 40일 이상 키워서 출하하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치킨 가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일 정도 키우면 그 정체율이라 그러죠. 그 정체율에 따른 사료비가 더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g당의 단가로 계산을 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료를 보면. 오히려.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거. 마리당 팔게 되면 손해를 봐요. 그런데 g당으로 팔게 되면 그 오히려 큰 닭으로 파는 게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g당으로 팔아라. 그렇죠. 소, 돼지 이런 거 다 g당으로 우리가 식당 가서 먹지 않습니까? 1인분 150g, 그죠? 그렇게 먹죠. 닭도 그렇게 팔면 되죠. 왜 닭은 g당 안 파고 마리당 파느냐? g당으로 무게 단위로 팔면 틀림없이 큰 닭도 이렇게 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인 1닭이라는 그 컨셉으로 그 밀어붙이고 있는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어린 닭이 더 맛있다. 한국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 하는 이런 말을 갖다가 퍼뜨리면서 계속 이 일을 막아 세우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은 이제 그만해야죠. 맛있는 닭 먹고 싶어요. 삼계탕이나 백숙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작은 닭으로 하는 겁니까? 삼계탕은 조금
뭐 웅추라는 게 산란계의 수컷을 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요. 그냥 육계로 하는 데들 있는데 그 한 20며칠짜리 이런 닭들을 내는 것도 있죠. 이터 작은 것도. 예. 그거는 살이 너무 여려가지고 그 닭 맛이 안 나죠. 이 닭은 웬만큼 커야 토종닭이든 육계든 어떤 닭이든지 간에 웬만큼 커야 감칠맛도 풍부해지고 육향도 좋아지고 조직감도 좋아집니다. 백숙 같은 거는 큰 닭으로 많이 하잖아요. 큰 닭으로 좀 하죠. 그게 이제 국물도 좀 많이 나고 하니까 그걸 하는데, 큰 닭을 쓰는 데들이 그래도 이렇게 백수하는 데는 제법 있어요. 그래서 맛이 확실히 다르죠. 큰 닭으로 하면.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지키는 맛이 없다 챕터가 들어간 게 책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었나. 신간 나왔는 건데. 맞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4부에서 맛 칼럼니스트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이런 4부에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식탁에 놓여져 있는 음식의 양, 질 이걸 결정하는 것이 내 주머니 사정과 연결되어 있죠.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뭐 맛있는 음식을 먹자 그러면 먹을거리에 들여야 되는 돈이 많아야 그런 좋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돈을 많이 버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직장인들은 겨우 하루에 한 6천 원 정도 점심값을 낼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지금 청년들은 최저임금 받아가지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때워야 되는 형편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음식을 먹자 그러면 많이 버는 것에서 먹을거리로 쓰여지는 돈이 많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사교육비라든지 집값이라든지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담을 줄여야 그 먹을거리에 대한 것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좋은 음식을 먹자라고 하자 그러면 정치 문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정치가 바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하면 그러니까 제가 좋은 음식을 많이 먹자라고 하는 게 좋은 음식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정치 문제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제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칼럼니스트가 자꾸 정치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기에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마칼럼니스트라는 직업이 제가 만든 직업이고 제가 원래 뭐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뭐 음식 이야기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책 제목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주세요. 책 좀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었나? 이 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올 거고. 그러면 최근에 조국 논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녀사냥이죠. 마녀사냥이다. 이 마녀사냥이라는 것은 물에다가 의혹이 있는 사람을 물에다가 집어넣고 살아서 나오면 마녀고 죽여야 되고 물에 빠져서 죽으면 마녀 아니니까 그냥 죽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죽이는 게 마녀사냥이거든요.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명을 듣고 범죄 행위가 있는가 없는가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의 말을 최소한 들을 기회는 줘야 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그렇게 지금 몰아서 물속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야만의 행위죠. 오늘 준비된 시간이 다 돼서요. 어쨌든 이 음식은 어떻게 신화가 되었나 많은 판매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지금까지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였습니다. 1부 순서 마치고요. 2부 인터뷰 시간에 여야 의원들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보고 싶다 청문회.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단어입니다.
청문회를 열어서 제대로 검증해보자는 요구는 큰데 국회 상황은 답답합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9월 2일, 3일 이틀 청문회도 무산될 분위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부딪힌 듯합니다만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계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야당 입장 먼저 들어보죠.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입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민주당 요구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1분 만에 바로 끝이 났는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불참했다고 해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안건에 대해서 안건 조정 신청을 했습니다. 예. 이 안건 조정 신청을 하면 안건 조정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30일간 논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증인 채택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민주당이 어제 그러한 절차를 진행을 했고요. 예. 결국은 이 청문회 불발에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이제 이르렀던 거죠. 이제 민주당이 그거를 오늘 아침에 만회하고자 갑자기 이제 민주당 의원님들로만 법사위 소집 요청을 했고 결국은 형식적인 어떤 그 법사위가 개최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분 만에 열렸다가 산회가 된 형국이 됐습니다. 예. 민주당 입장은 지금 증인 채택 여부에 조국 후보자 가족을 빼면은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가족까지 부르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예. 결국은 그 가족 여부, 그 증인 채택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가장 큰 대립을 하고 있고 예. 어제 법사위의 여상규 위원장께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그러면 표결이라도 하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그렇게 했을 때 표결을 하게 되면 자칫 가족까지 증인 채택될 수 있는 걸 우려해가지고 어제 그 안건 조정을 신청한 것이었거든요. 예. 예,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 불발의 책임이 민주당에 가고 또 그것을 다시 한국당에 떠넘기려고 오늘 법사위를 소집하게 되고 서로 이런 그 증인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정치적인 공방을 통해서 남 탓을 하는 지금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족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바른미래당에서는 법사위원으로 오신환 의원님과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요. 예. 네, 저희 둘이 또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예. 오신환 의원은 가족들이라도 꼭 가족들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신데 저는 또 가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가족을 부른다 한들 가족들이 증언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굳이 부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아무튼 인사청문회가 개최하려면 지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둘의 입장이 결정만 된다면 다 따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가족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가 여야 합의로 결론이 내야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결론이 나야만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른미래당도 두 분이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예. 근데 민주당이 가족 증인 채택을 수용할 일은 없을 것처럼 지금 보이고요. 네. 또 한국당이 주장하는 10일 날로 연기를 하자. 네. 이것도 민주당이 받지 않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청문회가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상황을 보건대 두 당 모두 내심 청문회가 안 열리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아하. 대신 그 청문회가 열리지 않게 됐을 때에 그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려고 예. 지금 남 탓을 하려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서로 정치적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인사청문회가 이제 2일, 3일 합의됐지만은 가족 증인이 채택이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 최소한 그 소환 통지를 하는데 5일이 걸립니다. 예. 그러면은 합의된 2일, 3일은 불가능한 거죠. 예. 그러면은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겠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늦게라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또 청와대에서는 법정 시한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또 그런 요구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거 날짜 못 지키니까 못 하겠다라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인사청문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잘한 건 아니지만 법정 시한을 못 지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늦어진다고 해서 그 임명의 어떤 법률적인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진짜 민주당도 한국당도 인사청문회를 하고 싶다면 전 늦게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늦게라도 가능하다 그 주장에 대해서 지금 뭐 나경원 원내대표 주장은 12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날짜를 자꾸 미루는 것은 결국은 추석 때 이 문제를 그 추석 밥상, 추석 민심에 올리겠다 이런 정치적 의도로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정치적 충분한 해석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당연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너무 국민적인 그 분노가 크기 때문에 뭐 최대한 정치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한국당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임명을 강행했다고 또 정치적 공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한국당이 지금 가족 증인 채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서 계속 정쟁을 하고 있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었었거든요. 예. 그 청문회를 앞두고 압수수색이 벌어졌었는데 예. 이러다 보니까는 여권에서는 상당히 좀 반발하는 그런 상황이고 검찰은 검찰대로 여권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이던데 바른미래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 일단 이 인사청문회를 굳이 앞두고 압수수색을 했어야 되냐,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해도 괜찮지 않았겠냐. 예. 왜냐하면 통상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의혹이 나오면은 고발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 검찰이 한 번도 그걸 인사청문회 전에 그 고발에 대한 것을 수용해서 수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래서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수사를 들어가면 이 수사를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이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걸 맹탕청문회를 만들려고 검찰이 도와주는 것 아니냐. 예. 이런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조국 후보자를 겨냥해서 정말 정치적으로 검찰이 조국 후보자를 압박하는 수사였는지 아니면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려고 하는 수사였는지 이거는 결국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를 봐야만이 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도 아직 의도 파악 안 된 겁니까? 예,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순전히 개인적으로 그냥 예. 뭐 이제 상상력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다면 예. 저는 검찰이 조국 후보자가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검찰 내에 이제 반발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를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이 나선 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해보는데요. 예. 말씀대로 아까 전에 이제 수사 결과를 봐야 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뭐 청와대나 법무부에 전혀 알리지 않고 기습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고 그런데 기자들을 대동했단 말이죠. 그리고 특정 언론사의 피의 사실을 또 공표했고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검찰 개혁을 조금 뭐 방해한다든가 뭐 이런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 관련해서요.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 한 분도 이 경찰 출석에 나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뭐 한국당 의원님들이 경찰 그 소환에 응해야 되는데 진짜 그런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제가 그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이제 감금을 당하는 그런 또 좀 고초를 당했는데 예. 저를 이제 그 감금했던 의원님들이 지금 다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속히 이런 분들이 법을 지키고 경찰 소환에 응해서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련해서 또 시중에 도는 말은 검찰이 조국 후보자에게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대대적으로 또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추측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검찰이 그 정치권
기관과 정권을 완전히 이제 손아귀에 쥐고 흔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검찰공화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어떤 우려들인데요. 뭐 그 부분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들어서면서 보다 정치나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공정을 가가 있었습니다. 순수하게 그 말을 신뢰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검찰이 뭐 그 정치 분야건 경제 분야건 위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뭐든지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일단 믿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 연결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앞에서 최이배 의원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야가 합의했던 2일, 3일 청문회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주말 사이에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청문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합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2일날 국회 그 법사위를 좀 열어달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예. 그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조국 후보자의 가족들도 청문회에 불러야 된다 증인으로 계속해서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조국 후보자의 가족 그리고 뭐 한두 명도 아니고 가족들 꽤 많은 숫자가 증인으로 채택돼서 나오지 않고서는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불러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인권 침해의 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고 또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르면은 가족들의 경우에는 아예 증언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어렵게 합의해서 불러봤자 뭐 진상규명이나 이런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선택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기본은 사실 청문회의 기본은 이제 후보자에게 입장을 듣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후보자에게 입장을 듣는 기존의 관례대로 좀 청문회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입장으로 좀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뭐 조국 청문회지 조국 가족 청문회는 아니니까요.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자유한국당에서 계속해서 요구를 했을 경우에 민주당이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무산 수순으로 가지 않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데요. 예. 청문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은 후보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 후보자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자꾸 증인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유한국당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기존에 진행됐었던 여러 청문회를 해봤던 당이기 때문에 가족들을 부른다는 게 크게 실효성이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극적으로 좀 합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12일 청문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받기 어려운 카드 같은데요. 예, 12일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9월 2일이 그 처음에 법정 기한인데 그 뒤에 이제 법상으로는 10일 내의 기간을 더 부여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9월 12일 청문회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법을 자세히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9월 2일 다음에 며칠간의 이제 여유가 생길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대통령이 재송부 요청을 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 두느냐에 달린 문제고 정확히 이제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처음 인사청문회 요청이 왔을 때부터 15일 내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되는 게 기본적인 그 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12일 날 청문회를 한다. 이것은 법하고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예. 12일은 그 지금 청와대에서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 처음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에서 네. 그러면은 국민청문회 같은 것을 시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자단을 모아서. 네. 만일 무산이 되면 2인 3일 청문회가 네. 국민청문회 이쪽으로 좀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자간담회라든가? 네, 뭐 이름이 어찌 됐든 제 생각에 지금 그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언론 보도 또는 굉장히 많은 야당의 주장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것들로 인해서 생겼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소명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름을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런 어떤 소명 절차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관해서 진짜 격앙된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 검찰의 압수수색 민주당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아까 이제 저도 잠깐 최이배 의원하고 인터뷰하시는 걸 들었는데 굉장히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예. 전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굉장히 전격적으로 폭넓게 이루어졌죠. 그렇지만 그거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고 딱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후에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을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좀 보여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있었던 것처럼 수사 과정이 언론에 리크되는 것은 재발되면 안 됩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지금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예. 저는 이런 상황은 검찰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사가 진행되는 것 자체를 가지고 저희들이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하는 또는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사 과정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하는 그 불법적 행위들은 재발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청문회가 열리든 열리지 않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 이후에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을 하게 되면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법무부 장관을 자신의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을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의 리더십 자체가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혐의가 있고 또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수사는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이 오히려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시도하려는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저항한다는 의미로 만약에 수사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 과정이 굉장히 공정해야 될 거고 반대로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또 수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뭐 법리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최이배 의원하고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검찰이 그 여권 실세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를 치고 그리고 나서 패스트트랙 고발 수사 관련해서 다시 야당을 크게 한번 치고 이렇게 되면 과거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음모론까지 지금 시중에 나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예. 지금 검찰이 그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수사를 지금 그 영등포 경찰서로 내려보낸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영등포 경찰서에서 지금 1차 수사를 하고 있고요. 또 패스트트랙 관련된 수사는 너무나 이제 간단한 구성 요건을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느냐 마느냐를 판단하는 수사예요. 예. 그러니까 회의에 방해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는지 그걸 따지는 굉장히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상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패스트트랙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겠다, 또 야당을 옥죄하겠다 이런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자꾸 이게 뭐 정치적인 탄압이다, 정치적으로 수사가 이용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수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그건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오늘 박용진 의원이 방송을 통해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서 오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발언을 해서 박용진 의원이 그게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거 보고 지금 굉장히 또 화가 나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유시민 전 장관님 그 말씀하신 내용을 다 들었는데 예. 민주당원이라서 뭔가 비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제 개인 자격에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또 박용진 의원님은 또 거기에 또 민주당원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오히려 비판을 하는 부분인데 예. 하여튼 뭐 유시민 전 이사장님은 민주당원이다.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신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 거죠. 하실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또 박용진 의원님이 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번 좀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금 나눠져서 좀 분쟁, 논쟁 뭐 또 그런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사실은 이제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서는 당은 통일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통일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좀 밝혀주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뭐 아마 박용진 의원조차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원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고려해 주시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옵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입으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은 영화 이야기 해보는 시간이죠. 노잼진과 스포성수 김성수 문화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파트너인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지금 충주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 총감독으로 영화제에 참석했기 때문에 출연 못하고 전화 연결하는 걸로. 그렇죠. 제가 어제 내려갔었는데 정신이 없더라고요. 와, 진짜 혼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김성수 평론가는 어떤 자격으로 내려가신 겁니까? 저요? 네. 문화평론가 자격으로 내려갔어요. 초청받아서. 그 문화평론 하려면 문화평론만 하시고 정치평론 하려면 정치평론만 하세요. 정치가 문화의 하위 개념이에요. 참 세상에. 정치평론만 하셔서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정치평론 안 한 지 꽤 돼서. 이제는 앵커시죠? 네. 알겠습니다. 잘 봅시다. 오늘도 청취자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두 5분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와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는데 오늘은 그러면 충주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 무예로 합시다. 무예. 이행시. 무예. 오, 괜찮네요. 무예. 예, 무예. 무예로 이행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이쪽으로 무예 이행시 보내주시면 5번 추첨해서 영화 예매권 2매, 왓챠플레이 이용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맞춤법 틀리지 않게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의 추천 영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전화 연결해서 아까 얘기했던 충주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어떤 영화제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동진 평론가님. 네, 정확히 얘기하면 충주 무예 액션 영화제가 아니고요. 충북 무예 액션 영화제입니다. 충북 무예 액션 영화제입니까? 네, 충주에서 개막식을 했고요. 예. 충북 도 중심이기 때문에 충주와 청주를 오가면서 영화제가 진행됩니다. 예. 네.
충북입니다. 김소수평 어제 갔다 오셨다면서 영화제 이름도 모릅니까? 아니요, 제 잠은 청주에서 잤어요. 그래서 국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참. 충북 국제 무예 액션 영화제. 예. 그러면은 이 영화제는 무예 액션 장르의 영화제만 상영이 되는 겁니까? 무예 영화, 액션 영화 이렇게. 아마도 영화적으로는 대부분 다 상업 영화로만 알고 계셔서 이런 작품들을 영화제로 하느냐라고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무예 영화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었죠. 뭐 소호강호, 백발마녀죠. 다 무예 영화죠. 그렇죠. 네, 국내에서는 정창화 감독 시절에 그러니까 70년대에 죽음의 5손가락 이런 작품 기억하실 텐데요. 그리고 우리 임권택 감독께서도 뭐 황야의 독수리나 이만희 감독의 쇠사슬 끊어라 이런 작품들도 다 어떻게 보면 무예에서 그 액션 뭐 이런 것이 걸쳐져 있는 그런 장르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현대 액션 영화들이죠. 그래서 두 가지의 부분을 좀 합한 영화들을 이번 영화제에서 다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충북과 무예 뭔가 교집합이 있나요? 당연하죠. 충주가 태권도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충주에서는 무예 마스터십 대회라는 큰 행사가 열리고요. 오늘 그 행사가 개막이 되는데 각 나라마다 전통 무술이 다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무예 쪽은 그렇게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나라에 태권도가 있고 뭐 일본에 뭐 가라데가 있듯이 어쨌든 프랑스엔 사바테가 있고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주짓수 같은 무술을 포함해서 각 나라마다 전통 무술이 있는데 캄보디아엔 보카토라고 있고요. 이런 모든 무술을 총망라해서 파노라마가 펼쳐지는 그 페스티벌이 펼쳐지는 곳이 충주입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이런 무술과 또 액션에 대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영화제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영화제 슬로건이 무예 영화의 역사를 바꾸다 이거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컨대 이소룡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소룡이 영화의 역사를 바꿨죠. 그렇죠. 그렇죠. 무예와 액션이라고 하는 장르 영화가 사실 영화 산업의 그 저변 자체로 굉장히 그 지평 자체를 완전히 바꾼 장르입니다. 근데 워낙 그 가깝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액션이라고 하는 장르가 모든 영화에서 다 쓰여지거든요. 심지어 멜로 영화에서도 액션이 나오잖아요. 뭐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든가 액션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액션이 없는 영화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액션이라고 하는 것, 무예라고 하는 장르가 영화의 역사를 바꾸고 전환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막작 좀 소개해 주시죠. 생존의 법칙 보카토라는 작품인데요. 저희가 고민을 하다 다큐멘터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입니까? 이게 캄보디아의 전통 무술인데요. 보카토가 캄보디아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크메르루즈 시절을 겪었고요. 슬링필드 시절을 겪었습니다. 이때 문화만 탄압되거나 뭐 여러 부문이 탄압된 것이 아니라 스포츠나 무술도 탄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 무술인 이 보카토가 완전히 멸종되다시피 했는데 이 생존의 법칙 보카토는 이 전통 무술을 되살리는 얘기, 복원하는 과정을 담고 있고요. 그 얘기는 곧 그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문화와 또는 생활의 여러 가지 그 생태 환경과 이런 것들 다시 복원시키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어서 액션 영화의 개막작이지만 조금 사회적 의미가 강한 작품을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제 홍보 한 번 더 하십시오. 재미있는 영화제로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리고 액션 영화를 하위 장르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액션 영화가 얼마나 우리와 가깝게 있는가 그리고 이런 영화제를 통해서 영화 산업의 여러 측면 저변을 또다시 한번 확대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희 노력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충주, 청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영화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 오동진 평론가 만나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영화 추천 받기 전에
5분 추첨하니까 3분 정도 뽑고 먼저 갑시다. 1349님 띄워주세요. 운. 무술은 예술이다. 아우, 깔끔한데. 깔끔한데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349님 당첨됐고요. 5008님. 자. 무리데스. 예의를 지켜라 아베 이렇게 했는데. 무리데스. 무리데스. 무리는 일본어도 무리, 우리말로도 무리입니다. 맞습니다. 방송에서 일본어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탈락. 8703님. 무조건 수출 금지하면 이길 것 같지? 예라이. 요거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요거 위트 있네요. 아이디어가 괜찮습니다. 8704님 당첨되셨고요. 다음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4958님 갑시다. 무진장 잘하시네요. 시사도 문화도. 예능만 잘하시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예능도 잘하시네요 했으면 뽑으실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건가? 이동영 작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한테 하는 얘기였군요. 그럼 뽑히면 안 되죠. 탈락되셨고요. 9787님 갑시다. 제가 이번에 띄울게요. 무엇으로 이행시를 만들어야 뽑히겠느냐? 사부님 뭘 써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은데요. 자학개그 괜찮죠? 자학개그 괜찮은데요? 9787님 당첨됐습니다. 세 분 됐네요. 3분 됐으니까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요? 2202님. 불러주세요. 무언가 라디오를 듣다 보면 하는 순간 이동형이 최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무리입니다. 이거 무리네요. 2202님 탈락. 자, 3분 추첨했고요. 나머지 2분은 영화 소개가 끝나면 다시 추첨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김성수 평론가가 추천하는 영화 몇입니까? 변신입니다. 변신. 오랜만에 이제 공포 영화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지금 여름이 다 끝나가는데 공포 영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변신은 꼭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 아내랑 같이 봤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 아내가 공포 영화를 무서워하는데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우리 주변에 너무 변신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마치 뭐 이렇게 이동영 지지자인 것처럼 딱 이렇게 게시판에 들어와서 이동영 욕을 하고 가고 갑자기 김성수를 이렇게 지지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동영과 갈라치기를 하고 이런 변신들을 너무 숱하게 봤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안 무서운 영화가 돼버렸어요. 이게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건 이 제목 그대로입니까? 영화 내용은? 변신? 그렇죠. 이제 오컬트에다가 이제 변신 모티브를 갖다 집어넣은 그러니까 그 전체 장르로서는 오컬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악령을 쫓는 이제 구마 사제가 나오고 이 구마 사제가 이제 그 이전에 처음에 악령을 갖다가 그 대결을 하다가 졌을 때 그때 이 변신하는 아주 특별한 그런 악령 때문에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이런 상처를 갖고 있다가 자기 가족이 이제 자기 형의 가족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 형의 가족이 이제 이런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다시금 이제 구마 이 의식들을 갖다 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인데, 즉 기본적으로 이 구마물, 퇴마물의 최고봉은 오맨이에요. 오맨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화된 건데, 실제로는 그 오맨이 갖고 있는 섬뜩함들을 유지하면서 이제 변신이라고 하는 모티브를 써서 좀 새로움을 주려고 했던 영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니까는 영화를 보고 오신 분들의 평가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오컬트 마니아들은 이 영화를 그다지 이제 좋게 평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뻔히 보이는 것들이 이미 다들 했던 것들이 재탕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에 굉장히 입각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신선한 부분은 이제 변신을 할 수 있는 악마를 놓은 건데 원래 이제 예전에 그 전통 오컬트물들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태생서부터 악마거나 아니면 이제 원래 선한 사람에게 악마가 빙의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들을 갖다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기본인데 요거는 아주 독특하게 나랑 너무나 익숙했던 어떤 사람이 알고 봤더니 악마가 변한 거야. 요런 식의 모티브를 가지고 이 영화를 끌고 가는데 그게 묘한 아주 무서움을 갖다 주죠. 예를 들어서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 안에 엄마가 그 학교에서 이제 돌아온 학생을 이렇게
마중을 나왔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뱉던 문이 딱 닫히면서 이제 엄마한테 그러죠. 왜 이렇게 엄마 오늘은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네 엄마로 보니 이거 요 모티브를 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컬트물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들은 오히려 그런 변신의 모티브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질 테고 그래서 뭐 제대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 보통 영화를 그 김평론가 아이랑 늘 자주 보러 갔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내랑 보러 간 이유 있습니까? 이 영화가 19금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아이가 호텔 델루나만 봐도 너무너무 무서워하는데 그거를 보여줬다가 악몽에 시달리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했는데 델루나가 더 무서운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고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저한테는. 예. 근데 영화는 보러 가실 때 혼자 보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네요. 아니요, 혼자도 많이 보러 많이 가죠. 갑니까? 많이 가는데 요거는 이제 특별히 좀 내가 솔직히 말해서 그 이야기 스토리들을 갖다 먼저 보고 평가들을 먼저 듣잖아요. 듣고 나서 별로 무서울 것 같지 않은데 아내는 무서워할까? 그러면서 간 거예요, 같이. 아내분은 일단 김성수 평론가는 전문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네. 비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영화 어떻게 평가하던가요? 비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도 그 변신이라고 하는 모티브가 그렇게 그 아내 입장에서는 무섭게 느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서로가 호불호가 확실히 있어요. 특히나 옆 사람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라면 변신이 굉장히 무섭겠죠. 근데 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안 높은 예, 알겠습니다. 예. 이게 인간이 증오와 분노로 인해 악마로 변한다. 일단 이 출발점은 조금 신선한 것 같긴 한데요. 뭐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인간의 분노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을 때 판단을 그르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우리 그 SNS 안에서의 그 수많은 그런 무리들 있지 않습니까? 분변주의에서 서식하는 뭐 그 집단 생물들 그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쪽을 헐뜯다가 저쪽을 헐뜯다가 그러면서 이제 이간질을 시키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 변신의 그 모습들과 상당히 닮아 있더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사람이 분노에 가득해 있어요. 뭐에든 하여튼 굉장히 화를 낼 준비가 돼 있어요. 이동영 작가도 한번 당하셨잖아요. 굉장히 유튜브 안에서 막 누구한테 그냥 막 쌍욕을 하고 그걸 방송이랍시고 막 내보내는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예. 아무나 대고 막 욕을 하다가 이제 된통 이제 고소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뭔가 이 분노에 가득 차 있어서 분별을 잘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구나.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우리 주위에서 악마라고 생각되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깨달음들을 갖다 얻게끔 해주는 영화이긴 합니다. 예. 그러면 기존의 사바하나 검은 사제들 이런 영화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바하, 검은 사제들은 아주 정말 정통 오컬트입니다. 그래서 사바하 같은 경우는 정말 저는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통 그 오컬트들과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살짝 새롭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와 또 이제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내 스스로의 모습들 혹은 주변의 모습들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런 힘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측면에서 지금 이 변신의 차별점들이 있고 그 차별점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단히 무서워하면서 이 변신을 소비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박스오피스 1위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누구예요? 그 유열의 음악 앨범이 나오면서 좀 밀렸지만 그래도 이제 변신의 힘, 이 공포를 사랑하고 특히나 이렇게 이제 우리 주변의 일상이 바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대상이 됐을 때의 공포 이것을 이제 느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의미 있는 그런 영화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프닝 스코어 어땠습니까? 오프닝 첫날 하루 동안 뭐 한 9만 8천여 명 됐고 지금 현재 지금 보니까 100만 원이 넘었더라고요. 110만 원이 넘어가지고 상당히 순전한. 이 정도면은 제가 알기로는 공포 영화에서는 공포 영화의 마지노선은 한 200만 정도로 보거든요. 상당한 그런 실적을 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공포 영화 장르가 우리나라 이 영화 시장에 안 통합니까? 아니요, 저는 나름대로는 통한다고 봐요. 그리고 의미 있는 영화적 실험들. 그리고 특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배우들의 연기였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 표정이나 그 옷차림을 하고 바로 다른 그 역을 하면서 섬뜩한 그런
새로운 그런 공포를 갖다 보여줘야 되는 역을 지금 성동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정말 잘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렇게 신인들이 자기 연기력을 갖다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장르가 바로 이런 공포 영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신인들도 굉장히 좋은 연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공포 영화의 이제 어떤 효용 가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 영화계 내에서 살아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개봉작 공포영화 변신 소개해 주셨고 개봉작 말고 김선수 평론가 공포영화를 원래 좋아한다니까. 예. 옛날 영화라도 좋으니까 다른 공포영화 하나 추천하시죠. 저는 무조건 오맨이에요. 오맨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그것보다 더 무서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굉장히 기묘하게 뭐 하나씩 파일을 맞춰가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끌어가면서 그러면서 공포의 강도가 계산된 강도가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정말 맨 마지막 장면은 배반을 하거든요. 그 결말 자체는. 그래서 오면 아직도 안 보신 분이 있으면은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에 우리들이 다 믿고 있고 어떻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결말을 배반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세계를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는 그런 설정으로 가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맨 1 제일 무섭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수 평론가의 변신 여러분들도 한번 극장가 지금 여름이 다 끝나가니까요. 마지막 여름을 좀 오싹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우리가 더 뽑아야 되는데요. 3363님 한번 가볼까요? 무슨 청문회 한번 열기가 그리 어려운지요. 예리한 질문과 명확한 소명으로 정말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장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3363님. 이분 참 대단합니다. 당첨되셨으니까요. 저희에게 샵 0945로 다시 개인정보 받을 주소 보내주시면 이름하고 되겠습니다. 또 한 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해보겠습니다. 운을 띄워주시죠. 무슨 대답을 할지 국민은 듣고 싶습니다. 예정대로 청문회 개최해서 국민의 판단에 맡겨주십시오. 9998님. 방금 한 것과 비슷한 거기 때문에 탈락되셨고요. 정말 멋있었는데. 또 한 분만 더 하면 되는데. 무의 액션 충북 국제영화제가 있었군요. 예술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괜찮습니까? 글쎄요, 그 밑에 보면은요,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무척 잘하는 김성수 평론가? 예라고 대답한 사람 나와. 약간 뭐 자학이지만 그래도 이런 거 굉장히 재치 있는 것 같습니다. 탈락되셨고요. 1275님 들읍시다. 1275님? 알겠습니다. 무한 사랑하세. 예쁜 가을에. 좋아요. 좋지 않습니까? 좋아요.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그럼요.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박미 씨. 요즘에. 그게 원래 순자의 가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랬습니까? 그래서 금지곡이 됐었죠. 순자 때문에. 전두환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그것을 제목을 바꿔서 올가을엔 사랑할 거야 라면서 박미 씨가 부르면서 데이트를 하게 됐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모르시는 게 없네요. 그렇죠. 자, 모르시는 게 없는 김선수 평론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우리 연예야 할까요? 연예 소식 가지고 오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연예 뉴스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예 할까요? 테나시아의 김아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본격적으로 연예 이야기 하기 전에 재난 방송 하나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오후 6시 27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재난 방송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6시 현재 중국, 베트남, 북한, 라오스,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해외에서 육포나 소시지 등의 축산물 반입을 금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린 재난방송이었습니다. 우리 얘기로 갔어요. 오늘은 이번 주 갓
데뷔한 아이돌 그룹이 있다니까 그 이야기부터 해봅시다. 프로듀서 101 시즌4를 통해 데뷔길에 오른 X1. 최근에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까? 네, 지난 27일에 고척돔에서 기자간담회 또 팬 쇼케이스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예. 기자간담회가 어떻게 성황리에 열렸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주목하고 있던 그룹이었고 그래서 취재진도 또 팬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고요. 특히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엑소원은 지금 투표 조작 관련해서 좀 화제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취재진이 더 많이 몰렸습니다. 예. 그 프로듀서 101으로 데뷔했던 여러 친구들이 다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엔 어떨까요? 굉장히 등장하고 하자마자 그 각종 기록을 세우고 있거든요. 벌써요? 네, 사실 26만 장이 이제 앨범이 팔렸고요. 그리고 이전에 워너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성 그룹인 아이즈원도 그렇고 일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팬덤이 굉장히 탄탄하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데뷔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등장하자마자 인기를 굉장히 크게 얻고 있죠. 예. 지금 이 X1 프로그램을 통해 데뷔한 것이기 때문에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활동이 됩니까? 네, 프로듀스 시리즈 중에서는 프로젝트 그룹 중에서 가장 긴 활동 기간이 정해졌는데요. 5년 계약이 돼 있고요. 2024년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2024년요? 계약 기간 꽤 기네요. 네, 이전부터 IOI부터 사실 뭐 1년 6개월, 2년 이렇게 점점 길어지더니 X1은 5년 계약 체결했습니다. 이제 그 프로듀서 101 출신은 무조건 성공한다 이런 확신이 생겼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투표 조작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찰이 CJ, 엠넷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 멤버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물론 당연히 오늘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질문이 당연히 나왔고요. 몇 차례 계속해서 말을 좀 아끼는 분위기여서 연속으로 질문이 계속 나왔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고소 고발이 진행이 되고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 컴백 강행이 데뷔 강행이 좀 무리가 아니냐 이런 좀 여론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멤버들은 열심히 연습을 하느라 이런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잘 돌아보지 못했다. 기다려준 팬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전에 준비된 대답 같군요. 네. 누군가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네, 리더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현재 그 제작진과 또 투표 업체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서 경찰 조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제작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문자투표 조작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도 확보를 한 상황이어서요. 좀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제작진이 투표 조작에 참여했다 뭐 그런 증거를 잡았다 이 말 아니에요? 네. CJ 측도 난감할 것 같은데? 네, 현재 그 CJ 측은 사실 그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 이렇게 처음부터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투표 조작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경찰 조사 들어갔고 뭐 증거도 좀 나온 상황이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의심스러운 건데 시즌4만 그랬겠냐. 시즌2, 3, 1 다 그러지 않았겠느냐. 네, 이 직전 시리즈였던 프로듀스 48, 그 아이즈원을 배출한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 프로그램도 최종 20인 연습생 투표 결과를 보니 지금 이번 프로그램과 같은 양상을 좀 띄었다고 해요. 투표 수가 좀 같은 숫자의 배수로 이어지거나 좀 그런 정황이 보여서 지금 팬들이 또 고소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좀 커지겠네요, 문제가. 네. 이게 만일 사실로 드러나면은 프로듀서 101은 앞으로 제작은 어려운 거 아닐까요?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제작이 올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이 아니더라도 신뢰와 믿음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후에 같은 시리즈가 나오더라도 좀 같은 인기를 얻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해보죠. 네. 이번 주 굉장히 핫했던 연예가 소식인데 빙상 여제죠. 이상화 선수. 이상화 선수와 방송인 강남 씨가
결혼을 합니까? 네, 지난 29일 이상화 소속사 본부 ENT 그리고 강남시 소속사 측이 공식 입장을 냈어요. 오는 10월 12일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공개 연애이기 때문에 연애하고 있다는 것은 알았었는데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네, 사실 만난 건 지난해 9월에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났고 그리고 그해 하반기쯤에 열애를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공개 열애를 시작한 건 올 초 3월이었는데요. 만난 지는 1년이 채 안 된 상태인데요. 사실 열애를 공개할 때부터 강남 씨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혼설은 계속해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요. 근데 강남시 국적이 한국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한국을 귀화했다고 하던데. 귀화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게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예. 결혼을 결심하고 귀화를 생각한 건가요? 그래서 결혼설이 더 빨리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강남시는 결혼 때문에 귀화를 서두른 건 아니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귀화 생각은 계속 마음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근데 다이어트에도 강남시가 성공했다고 하네요. 네, 이 역시 이제 결혼설에 좀 무게를 실어준 다이어트하고 결혼하고 뭔 상관입니까? 살이 좀 많이 쪘었어요, 강남시가. 그래서 배도 좀 나온 모습을 보여줬는데 3주 만에 9kg을 감량을 하면서 총 지금까지 15kg을 뺐고요. 그리고 사진을 이전 사진과 비교해서 SNS에 올렸는데 탄탄한 복근 사진까지 공개가 되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이쁘게 찍고 싶다 뭐 이런 겁니까? 네. 저는 굉장히 배가 나온 상태로 찍어가지고. 이 3주 만에 9kg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답니까? 사랑의 힘이 아닐까 싶은데. 네.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너무나 사랑하게 되면 3주 만에 9kg도 빠지는군요. 네, 아무래도 옆에 국가대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예, 그런데 과거에 이 두 사람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궁합을 봤는데 그게 요즘에 다시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네, 이 프로그램 출연할 때 사실 지난해 11월에 방송된 프로그램인데요. 그때는 공개 열애를 하지 않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강남 씨의 집에 찾아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이때 강남 씨의 반려견이 다른 출연자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이상화 씨에게만 유독 좀 꼬리를 흔들고 친근감을 표시를 했다고 해서 좀 수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때 출연한 역술인이 이제 이상화 씨와 강남 씨가 찰떡 같은 인연이다. 좀 끈끈한 인연이다라는 뜻에서 엿과 같은 궁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궁합. 네. 연예계 대표 인고 부부죠. 최수종 하이라 부부. 네. 여러 군데서 궁합을 봤는데 결혼 전에 그렇게 안 좋았다고. 네. 궁합은 좋은 것만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은 것만 믿으면 되고. 네. 예, 알겠습니다. OCN 드라마틱 시네마 타인은 지옥이다 제작 발표가 있었네요. 네, 지난 28일 제작 발표회가 열렸고요. 임시완 씨가 제대 후에 복귀작으로 선택한 작품이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원래 웹툰이 원작이었습니까? 네, 이 굉장히 8억 뷰까지 조회수를 찍은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어서 원작 팬들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싱크로율도 출연자들과 굉장히 높다고 해요. 실제로 사진을 비교해서 보니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팬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 임시완 씨가 주연이고, 근데 원작에 없던 캐릭터도 등장한다. 네, 배우 이동욱 씨가 맡은 치과 의사 역할이 이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새롭게 만든 인물인데요. 좀 극을 좀 더 흥미롭게 만들기 위해서 감독이 좀 연출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집어넣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동욱 씨를 선택한 이유는 이 역할이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좀 모호한 그 경계에 있는 역할이라고 해요. 근데 이동욱 씨를 딱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마 시청자들도 방송을 보시면 딱 맞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예. 첫 방송 언제입니까? 31일입니다. 아, 내일 방송이 되는군요. 네. 예. 기대를 좀 해보죠. 영화 이야기도 해봅시다. 퍼펙트맨 제작 보고회가 있었네요. 네, 퍼펙트맨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요. 오늘 10월 개봉 예정이에요. 그래서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를 먼저 가셨습니다. 예, 어떤 영화입니까? 이 영화 코믹 드라마 영화예요. 로펌 대표 장수라는 인물과 또 건달 영기라는 인물이 사망 보험금을 두고 좀 다투는 그런 내용을 좀 유쾌하게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장수 역할을 설경구 씨 그리고 건달 영기 역할을 조진웅 씨가 맡았습니다.
예, 꽃중년들의 코믹 연기 네. 기대해보고요. 김사랑 씨도 나오네요? 네, 김사랑 씨가 영화로서는 무려 11년 만에 복귀작이어서 제작 발표회 당시에도 굉장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고요. 자, 이번엔 안 좋은 이야기 좀 해봅시다. 원정 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 씨와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네요. 네, 양현석 전 대표가 지난 29일이죠. 29일 오전에 경찰에 출석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23시간에 걸쳐서 밤샘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예. 지금 경찰은 양현석 전 대표가 도박 과정에서 한치기 수법을 썼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지금 양현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치기는 물론이고 성매매 알선 혐의도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지난 6월에 성매매 알선 혐의에 관해서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번 소환 조사 때 같이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승리 씨는 일부분 인정했다고 하던데. 네, 양 전 대표에 앞서서 승리 씨가 28일에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요. 해외 원정 도박 관련해서는 일부 시인을 했고요. 환치기에 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찰이 조사를 더 해보고 구속영장 청구는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배우 박혜미 씨가 1년 만에 뮤지컬로 복귀했는데 어떤 뮤지컬입니까? 네, 뮤지컬은 So What이라는 뮤지컬이고요. 박혜미 씨가 배우로 그 복귀를 한 게 아니라 총감독 역할을 맡으면서 이 연출을 맡으면서 복귀를 했습니다. 예. 전 남편이 일으킨 사고 때문에 박혜미 씨도 1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그러던데. 네, 당시에 박혜미 씨가 아끼는 제자 2명을 그 전 남편의 음주운전 사고로 잃고 출연하던 뮤지컬에서 모두 하차를 하면서 1년 동안 좀 일시적으로 연애 활동을 중단을 했는데요. 예. 이 뮤지컬의 제작 발표를 통해서 공식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 본인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무대에 올라서 출연 배우들이 좀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것들이 좀 떠올랐는지 눈물을 많이 흘리면서 대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신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털어놨습니다. 예. 이번 작품이 더 뜻깊은 게 박혜미 씨의 아들도 이 뮤지컬을 통해 데뷔를 한다고요? 네, 뮤지컬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은 방송을 통해서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이 뮤지컬을 통해서 데뷔를 하는데 박혜미 씨 아들이라는 걸 오디션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숨기고 또 서로 대화도 잘 안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엄마가 제작하는 뮤지컬의 아들이 오디션을 본 거잖아요. 네.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알아챌까 봐 숨긴 거고. 네. 근데 어쨌든 요즘 시대가 시대고 여러 사건 사고가 있으니까 하필 내가 제작하는 뮤지컬에 우리 아들이 오디션을 본다? 나 같으면 반대했을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그랬지만 예. 아무래도 그 아들도 그런 황성재 씨거든요. 예. 황성재 씨도 그런 면을 좀 우려를 했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무대로서 자신감을 좀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거듭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황성재 씨가 이 뮤지컬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실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또 그것도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박혜미 씨 역시 집안 망신 아니냐며 이렇게 이야기를 강하게 했고요. 또 다른 배우들보다 박혜미 씨가 더 꾸중을 많이 하고 그래서 황성재 씨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제작 발표회 때. 네. 박혜미 씨도 이번 뮤지컬에 연기자로 나섭니까? 아니면 제작만 하는 겁니까? 제작만 하는 거고요. 총 감독 역할을 맡았어요. 배우로서는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예. 지난번 전 남편이 일으킨 사고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작품 자체가 박혜미 씨가 대표로 있는 제작사에서 제작을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박혜미 씨는 종종 연출을 맡으면서 작품을 참여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은 오랫동안 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박혜미 씨가 일반 TV에 나와서 연기도 하던데 본인은 그래도 뮤지컬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 끼와 열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제가 이전 작품을 할 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에너지를 가장 잘 표출할 수 있는 작품, 장르가 뮤지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